김하사, 김하사, 철푸덕 응급실. 빨리 응급실로 옮겨. 이 정도 가지고 실신한다고. 요즘 애들은 유난이야. 그래도 열사병 전조 증세 같습니다. 열사병 웃기지 마. 나 땐 에어컨이 뭔지도 몰랐어. 그래도 다들 잘만 버텼어. 허약한 거지. 뭐야, 의무병. 기록은 열사병 전조 증세로 입력하겠습니다. 미쳤어. 그냥 수면 부족으로 처리해. 열사병이라고 올리면 부대 전체가 뒤집힌다고. 박지훈 하사가 쓰러진 지 불과 몇 시간 후 강원도 상공에 군용 헬기 한 대가 뜨게 될 줄은 누구도 몰랐다. 그날은 단지 한 하사의 실신으로 시작됐지만 곧 군인 집안 3대가 착륙하며 전체 부대를 뒤집어 놓는 운명의 날이 된다. 박하사, 정말 괜찮습니까? 강원도 철원 77 보급부대 여군 숙소에서 최미영 중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7월의 폭염이 절정에 달한 이날, 숙소 안온도는 섭씨 38도를 넘나들고 있었다. 에어컨은 작년부터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고, 낡고 먼지 쌓인 선풍기 2대만이 힘겹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뜨거운 공기를 흩뿌리고 있을 뿐이었다. 창문은 환기조차 제대로 안 되는 좁은 공간에 여군 6명이 빽빽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침대마다 땀에 절은 전투복과 훈련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습한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속까지 뜨거운 기운이 차오르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다. 박지훈 하사는 땀으로 흠뻑 젖은 전투복을 입고 침대에 간신히 몸을 기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바싹 마른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은 풀려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깨는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네, 중사님, 괜찮습니다. 지우는 간신히 힘을 내어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다. 최미영 중사의 눈에도 그녀가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이 역력했다. 이곳 여군 숙소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한낮의 열기는 밤이 되어서도 쉽사리 식지 않았고 축축한 습기는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불쾌감을 더했다. 잠자리에 들 때면 땀으로 축축한 전투복이 몸에 감겨 답답했고 짧은 잠조차 깊이 들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몽롱한 정신 속에서 그녀는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 뜨거운 불길이 자신을 집어삼키는 듯한 악몽이었다. 지우는 24살, 이곳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한 지 1년이 넘었다. 그녀의 업무는 서류 정리, 보급품 관리, 그리고 상부 보고서 작성 등이었다. 다른 하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기 위해 불평불만을 쏟아내거나 휴가를 신청하며 휴식의 기회를 엿볼 때도 지훈만큼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버텼다. 그녀는 주어진 모든 업무를 군말 없이 처리했고 때로는 다른 동료들의 업무까지 떠맡아 밤늦게까지 사무실을 지키는 일도 많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녀의 입에서 불평 한마디 나오는 법이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지훈에게는 절대 외부에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으니까. 그녀의 할아버지 윤석호는 전직 특전사령관이었다. 한국전쟁 당시부터 복무하며 수많은 전공을 세운 전설적인 인물로 군내에서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전설로 불리는 분이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불굴의 사령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아버지는 현재 국방부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윤태준 준장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 브레인으로 불리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도 참석하는 군 최고위층 중 한 명이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그는 군내에서 강철의 지휘관이라 불렸다. 그리고 오빠 윤찬혁은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장교로 현재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대위로 복무하며 장래가 촉망받고 있었다. 말 그대로 3대가 모두 군인인, 그것도 대한민국군 최고위층에 속하는 명문가였다. 어릴 적부터 지우는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다. 우리 집은 군인의 피가 흐른다. 군인은 강해야 한다. 할아버지는 거실 벽에 걸린 수많은 훈장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군복은 명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진짜 군인이 되는 거야. 단 한 번도 그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더욱 엄격했다. 지훈아, 군에서는 절대 가문의 힘에 기대지 마라. 윤태준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받는 순간 너는 진짜 군인이 아니게 된다.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야 한다. 오빠 찬혁도 마찬가지였다. 지훈아, 육사에서도 아버지 이름 한 번 안 꺼냈어. 네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내야 진짜 자랑스러운 거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혼자 극복해야 해. 그래서 지우는 군대에 입대할 때부터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 입대 서류에도 아버지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적었고, 집 주소는 시골에 사는 먼 친척의 주소를 기재했다. 동료들과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면 항상 얼버무리거나 화제를 돌렸다. 박하사, 너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 그냥 작은 회사 다니세요. 평범한 분이세요. 지우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혹시라도 자신의 신분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했다. 내가 윤태준 준장의 딸이라는 걸 알면 다들 어떻게 생각할까? 분명 특혜받으려고 군대 온 금수저라고 생각하겠지. 능력도 없이 배경으로 들어왔다고 수군거릴 거야. 지우는 그런 싸늘한 시선이 두려웠다. 그래서 더욱 묵묵히 참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고, 배경 없이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몸 상태가 심각했다. 숙소 온도는 한낮의 폭염처럼 밤이 되어서도 30도를 넘나들었고, 빨래도 마르지 않을 정도로 습도까지 높아서 숨쉬기조차 답답했다. 땀에 젖은 전투복을 덮고 자야 했는데 축축하고 끈적이는 느낌에 쉽게 잠들 수 없었다. 하루 수면 시간이 3시간도 채 안 되는 날이 계속됐다. 식욕도 완전히 떨어져 억지로 몇 숟갈 뜨는 둥마는 둥 했고, 어지럼증은 하루 종일 지훈을 괴롭혔다. 걸을 때마다 휘청거렸고, 앉아있을 때도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귀에서는 윙하는 이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도 지우는 참았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군인은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해야 한다.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녀는 나약한 자신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까봐 두려웠다. 박하사, 정말 안 되겠어요. 얼굴색이 너무 이상해요. 의무실에라도 가보세요. 최미영 중사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지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직감했다. 아니에요. 중사님, 괜찮습니다. 지훈은 억지로 밝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지훈의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온몸이 휘청거렸다.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리면서 바닥으로 쓰러져 갔다. 박하사, 최미영 중사가 재빨리 달려가 지훈을 붙잡았지만 이미 늦었다. 지훈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졌다. 땀에 흠뻑 젖은 전투복은 그녀의 몸에 축 늘어져 있었다. 응급실 빨리, 응급실로. 여군 숙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몇몇 하사들이 비명을 질렀고, 최미영 중사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긴급히 부대 의무대에서 구급병들이 달려왔다. 구급병들은 지훈의 상태를 확인하고
서둘러 들것에 실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지금 쓰러진 이 작은 하사가 누구인지. 국방부 윤태준 준장의 딸, 윤석호 전 특전사령관의 손녀, 윤찬혁 대위의 여동생, 군 최고위층 3대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만들 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지훈이 쓰러진 지 불과 몇 시간 후 강원도 상공에 군용 헬기가 뜨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이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된 날이었다. 이 작은 하사 하나가 전체 부대를 완전히 뒤흔들게 될 운명적인 날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심함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혀 알지 못했다. 허위보고,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위기, 이 정도 가지고 실신한다고 요즘 애들은 정말 유난이야. 의무실에서 깨어난 지훈이 들은 첫 번째 소리였다. 중대장 최민준 중위의 목소리였다. 그는 의무실 침대에 누워있는 지훈을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다. 최 중위의 얼굴에는 심드렁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에게 지훈의 실신은 그저 귀찮은 일일 뿐이었다.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뿌연 시야 속에서 하얀 천장이 보였고 왼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팔뚝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액체의 감각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중위님, 그래도 열사병 전조 증세 같은데요. 천도 높고 탈수 증상도 심합니다. 의무병 김상병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상병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의무대원으로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는 직업의식과 상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열사병 웃기지 마. 나 때는 에어컨이 뭔 줄도 몰랐어. 한여름 훈련도 다 버텨냈다고. 그래도 다들 잘만 버텼거든. 이 정도 가지고 쓰러지는 건 그냥 허약한 거야. 최민준 중위는 차가운 목소리로 지훈을 비난하듯 말했다. 그의 눈에는 지훈을 향한 경멸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훈의 실신이 부대에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가져올까봐 노심초사하는 듯 보였다. 박하사, 일어났나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말고 그냥 좀 몸이 약한 거라고 생각해. 쓸데없이 소문내지 말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너무 말랐고 머리가 지끈거렸기 때문이었다. 온몸의 근육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눈을 깜빡일 때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하지만 최민준 중위의 시선이 너무나 불쾌했다. 마치 자신이 골칫덩거리라도 되는 양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의무병, 기록은 어떻게 할 거야? 최민준 중위가 의무병에게 턱짓으로 지시했다. 열사병 전조 증세로 기록하겠습니다. 김상병이 망설이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수면 부족으로 해. 열사병이라고 올리면 부대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감찰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괜히 부대 분위기 흐트러뜨리지 마. 지훈은 깜짝 놀랐다. 명백히 더위 때문에 쓰러진 건데 수면 부족이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중위님, 그건 좀... 김상병이 다시 한번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그는 의무기록 조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었다. 의무병,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나한테 지시받는 거 맞지. 명령 불복종할 테가. 최민준 중위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그의 눈은 김상병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상병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최민준 중위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지훈의 의무 기록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 기절이라고 적혔다. 지훈은 억울했지만 참았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없었고 문제를 키워
부대에 더 큰 혼란을 주고 싶지도 않았으니까. 내가 참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그날 밤 지우는 다시 여군 숙소로 돌아왔다. 의무실에서의 짧은 휴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숙소 온도는 여전히 35도를 넘나들었고 습도는 더욱 높아져 마치 사우나 안에 있는 것 같았다. 링거를 맞고 왔지만 몸은 여전히 청은망은 무거웠다. 머리가 계속 지끈거렸고 뱃속은 비어있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박하사, 괜찮아? 최미영 중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지윤의 안색이 여전히 좋지 않음을 알아차렸다. 네, 중사님, 괜찮아요. 지윤은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숙소 온도는 내려가지 않았고 눅눅한 습기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다른 하사들은 각자의 침대에 쓰러지듯 딱 누워 잠을 청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은 듯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가 없었다. 온몸이 끈적끈적했고 땀에 젖어 축축한 전투복은 무거운 갑옷처럼 그녀의 몸을 짓눌렀다. 천장에서 돌아가는 낡은 선풍기 소리만이 숙소의 답답함을 더욱 강조하는 듯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그것도 깊은 잠이 아니었다. 하지만 새벽 4시 지우는 다시 깨어났다. 숨이 막힐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온몸이 오한에 떨렸고 머릿속은 맹렬한 고통에 휩싸였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지우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시야가 흐려졌으며 눈앞에는 검은 점들이 아른거렸다. 중사님, 중사님. 지은이 희미한 목소리로 최미영 중사를 불렀지만 그녀는 깊게 잠들어 있었다. 다른 하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곤히 잠든 그들의 모습은 지은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때였다. 지은의 몸이 갑자기 경직되더니 사지가 뻣뻣하게 굳어갔다.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의식을 잃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천이 급격히 올라갔고 호흡은 더욱 거칠어졌으며 꺽꺽거리는 소리가 좁은 숙소에 울려 퍼졌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렸을 때 최미영 중사가 잠에서 깨어 지윤의 침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박하사 지윤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다. 천은 40도를 넘나들고 있었다. 최미영 중사는 충격에 빠져 비명을 질렀다. 응급실 빨리 응급실로. 이번에는 119 구급차까지 부대 안으로 출동했다.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지윤의 상태를 확인하고 서둘러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지윤은 곧바로 인근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는 지윤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열사병 진단을 내렸다. 환자 상태가 위험합니다. 전이 41도까지 올라갔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동시에 일말의 꾸짖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민준 중위는 여전히 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까지 따라와 의사에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 이 환자 원래 몸이 약해요. 군 생활에 부적응하는 경향도 있고 혹시 허위 의가사 제대 처리하면 안 될까요? 부대에서는 좀
심신미약자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보다는 부대에 미칠 파장을 막으려는 비열함이 묻어 있었다. 해오위 의가사요. 이건 명백한 열사병입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환자 상태가 어떤 줄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의사는 최민준 중위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에요. 원래 심신미약자라서요. 군에서는 더 무리죠.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민준 중위를 바라봤지만 그는 끝까지 우겼다. 심지어 허위 의가사 제대 서류까지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은이 누구인지, 그녀의 배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혀 모른 채 그저 문제인원 하나를 조용히 처리하듯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모든 상황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들의 무모한 행동이 어떤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곧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될 것이었다. 그날 오후 국군수도병원 간호장이 지윤의 기록을 확인하던 중 멈칫했다.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환자 정보는 간호장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평소에도 꼼꼼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박지훈 잠깐, 이 이름이. 간호장은 혹시 모를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급히 컴퓨터를 켰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고 검색창에 박지훈이라는 세 글자를 입력했다. 화면이 잠시 깜빡이더니 곧이어 나타난 정보는 간호장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런 윤태준 준장님 따님이잖아. 간호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과 지윤의 차트를 번갈아 확인했다. 이름, 생년월일, 입대일, 그리고 가족관계란에 선명하게 찍힌 윤태준 준장이라는 세 글자는 그녀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국방부 전략기획실장이자 투스타 장군의 딸이 일개 부대 하사로 복무하다 열사병으로 쓰러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니. 게다가 최민준 중위가 의가사 제대까지 운운했던 사실을 떠올리자 간호장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다.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간호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불안감이 역력하게 느껴졌지만 이 소식을 당장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국방부 직통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국방부 전략기획실입니까? 국군수도병원 간호장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윤태준 준장님 따님이 박지훈 하사가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윤태준 준장의 부관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간호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의아해했지만 윤태준 준장님 따님이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다. 윤 준장에게는 외동딸인 지훈이 전부나 다름없었다. 부관은 더 이상의 설명을 들을 겨를도 없이 전화를 끊고 즉시 준장실로 뛰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다급했다. 준장님, 큰일 났습니다. 윤태준 준장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관을 바라봤다. 왜 그래 침착하게 보고해라.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같은 냉정함이 담겨 있었지만 부관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따님이 박지훈 하사가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부관은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다. 그 순간 윤태준 준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훈이가 열사병으로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딸 이야기가 나오자 강철 같던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아버지의 얼굴로 변했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머릿속에서는 지훈의 어릴 적 모습부터 군복을 입고 입대하던 늠름한 모습까지 스쳐 지나갔다. 뭐라고 지훈이가. 윤태준 준장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에서는 번개라도 뿜어져 나올 듯한 기세가 느껴졌다. 그는 부관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당장 군용 헬기 준비해 가장 빠른 기종으로 목적지는 강원도 철원 777보급부대다. 한시라도 지체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안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준장님, 그리고 윤석호 전 사령관님과 윤찬혁 대위님께도 연락드릴까요?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이 사건이 윤가지야 전체에 미칠 파장을 직감했다. 윤태준 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우리 가족이 모두 가야겠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뭔가 석연치 않은 냄새가 난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와 함께 딸을 향한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3시, 국방부에서는 비상수송 라인이 호출됐다. 평소에는 군 수뇌부의 긴급 이동이나 특수작전에만 사용되던 작전용 군용 헬기가 준비됐다. 헬기 엔진이 굉음을 내며 시동을 걸자 국방부 청사 주변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탑승자 명단에는 3개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혔다. 윤석호 전 특전사령관, 윤태준 준장, 윤찬혁 대위, 대한민국군의 핵심 세력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강원도 철원 77보급부대. 박지훈 하사가 쓰러진 바로 그 부대였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부대가 과거 윤석호 사령관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20년 전 윤석호 사령관이 직접 창설에 관여했던 부대였다. 그의 손녀가 그 부대에서 쓰러졌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의 실타래가 얽히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오후 5시 43분. 강원도 철원 77보급부대 훈련장 상공에 검은 군용 헬기 한 대가 나타났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덮었다. 훈련 중이던 병사들은 갑자기 들려온 굉음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게 뭐지? 예고 없는 헬기 출현에 모두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병사들은 웅성거렸고 훈련을 지휘하던 장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하늘만 바라봤다. 헬기는 천천히 훈련장 한복판에 착륙했다. 강력한 하강풍이 일어나면서 주변의 모래와 흙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병사들은 눈을 가리며 몸을 웅크렸다. 최민준 중위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대형 군용 헬기가 사전에 통보도 없이 부대 한복판에 착륙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상부에서 무슨 특별 감찰이라도 나온 건가?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이게 뭔 상황이야? 최민준 중위는 당황한 목소리로 옆에 있던 부사관에게 물었지만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다. 부대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헬기 엔진이 서서히 멈추고 거대한 문이 세으르륵 열렸다. 먼저 헬기 발판이 내려오고 첫 번째로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윤석호 전 특전사령관이었다.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젊은 장교들 못지않게 당당하고 위풍당당했다. 오랜 세월 군복을 입어온
그의 몸에서는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주변을 훑어보는 시선에는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병사들은 물론 장교들까지 모두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숨죽였다. 두 번째로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윤태준 준장이었다. 그의 어깨에 빛나는 투스타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고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는 깊은 분노와 함께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헬기에서 내려섰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됐다. 부대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그의 기세에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고 장교들조차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세 번째는 윤찬혁 대위였다. 육사 출신답게 완벽한 자세로 헬기에서 내린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뒤따르며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불타는 듯한 정의감과 함께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훈련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헬기 엔진 소리가 멎자 마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도 장교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동자세로 얼어붙어 있었다. 최민준 중위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투스타 장군과 전직 특전사령관 그리고 엘리트 대위가 예고 없이 부대에 나타난 상황은 그의 군 생활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대체 무슨 일로 이런 높은 분들이 최민준 중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준장님어,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대에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윤태준 준장은 최민준 중위를 차갑게 내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최민준 중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내 딸이 이 부대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졌다고 들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가 느낄 수 있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따님이라니요. 최민준 중위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부대에 문제가 생길까 하는 걱정뿐이었다. 박지훈 하사 말이야. 윤태준 준장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최민준 중위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박지훈 하사, 그 허약하고 평범한 하사가 윤태준 준장님의 딸이라고 말도 안 돼. 자신이 허약하다, 심신미약자라고 비웃으며 허위 기록까지 만들었던 그 하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투스타 장군의 딸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지만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 상황은 그에게 악몽 그 자체였다. 박지훈 하사가 준장님의 최민준 중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래, 내 딸이야. 윤태준 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최민준 중위를 향한 강한 불만이 담겨 있었다. 윤석호 전 사령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내 손녀이기도 하지. 최민준 중위는 머리가 새하얘졌다. 전직 특전사령관의 손녀이자 현직 투스타 장군의 딸을 허위 의가사 제대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의 다리는 풀렸고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짓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눈앞에는 군 생활의 끝이 보이는 듯 했다.
윤찬혁 대위가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여군 숙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부대 시설 현황 보고서를 봤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보고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여동생의 고통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준 중위는 떨리는 다리로 앞장섰다.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3명의 거물급 인물들을 여군 숙소로 안내하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걸음을 걷고 있었다. 여군 숙소에 도착한 3사람은 모두 경악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후끈한 열기와 퀴퀴한 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숙소 벽에 걸린 온도계는 37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습도는 80%를 넘나들었다. 에어컨은 완전히 고장나 있었고 먼지가 잔뜩 쌓인 선풍기 2대만이 힘겹게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었다. 침대 위에는 땀에 절은 전투복과 개인 물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창문은 작고 닫혀 있었으며 황의는 전혀 되지 않는 답답한 공간이었다. 그들은 이곳이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사람이 살 곳이야. 윤석호 전 사령관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분노가 섞였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불꽃을 뿜어내는 듯했다. 그는 주변을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환경에서 내 손녀가, 아니, 이 젊은 여군들이 어떻게 생활한다는 말인가? 에어컨은 언제부터 고장났나? 윤태준 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최민준 중위와 부대장을 날카롭게 꿰뚫었다. 그게 작년부터 부대장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작년부터 1년 넘게 이 상태로 방치했다는 거야. 윤태준 준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뼈아픈 질책이 담겨 있었다. 내가 보고받은 시설 현황 보고서에는 분명히 정상 작동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예산이 부족해서. 부대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윤태준 준장은 그의 말을 끊었다. 예산이 여군들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아니면 너희들이 그 예산을 빼돌린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비난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때 최미영 중사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부대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결의가 엿보였다. 저희가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부대장님께도 보고 드렸고 행정실에도 수차례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예산 핑계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윤석호 전 사령관이 최미영 중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지만 그녀의 용기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 담겨 있었다. 지윤이가 쓰러지기 전에도 증상이 있었나? 혹시 병가라도 신청했었나? 네, 며칠 전부터 얼굴이 창백했고 식욕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지럼증도 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하사는 힘든 내색을 안 했어요. 항상 묵묵히 맡은 일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의무실에라도 가보라고 권했지만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최미영 중사의 목소리에는 지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윤태준 준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내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무심한 애비 같으니. 그는 자신을 자책하는 동시에 딸을 이렇게 만든 부대 간부들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부대장이 허둥지둥 뛰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윤태준 준장 앞에 서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격려했다. 준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미리 마중 나가지 못했습니다. 부대장은 격려했지만 윤태준 준장은 받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부대장을 꿰뚫어보는 듯 날카로웠다. 부대장,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엉망진창인 부대 시설과 내 딸의 상태에 대해서 말이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박하사가 준장님 따님인 줄. 부대장은 울먹이며 변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윤태준 준장이 부대장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폭발하는 듯한 기세가 담겨 있었다. 내 딸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젊은 여군들이 이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게 문제야. 너희들은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지 않나. 윤석호 전 사령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부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부대장, 이 부대 혹시 기억하나? 이 77 보급부대가 언제 창설됐고 누가 관여했는지 말이야. 부대장은 갑자기 몸을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윤석호 전 사령관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챘기 때문이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설마 전 사령관님께서 이 부대를... 전 사령관님, 부대장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맞아. 내가 직접 창설에 관여한 부대야. 병사들의 복지와 훈련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만들었던 곳이다. 그런데 지금 이 꼴이 뭐야? 군납비리는 냉방 장비 납품 유착은... 윤석호 전 사령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부대장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다. 부대장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과거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묻어두고 싶었던 추악한 진실이었다. 전 사령관님, 그건 옛날 일이고 부대장이 겨우 변명했지만 윤석호 전 사령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옛날 일 작년까지도 계속됐잖아. 냉방 장비 수리 명목으로 예산을 타냈지만 실제로는 수리하지 않고 그 돈을 착복했더군. 내가 이 부대에 대한 모든 보고서를 검토했다. 너희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다. 윤석호 전 사령관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부대의 고질적인 군납비리, 냉방 장비 납품 업체와의 유착, 그리고 그것이 여군 숙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이어졌다는 사실까지 말이다. 에어컨 수리비로 책정된 예산은 어디로 갔나? 윤태준 준장의 질문에 부대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납품업체와 유착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거고 혹시 그 업체가 부대장과 관련된 업체인가? 이제 윤찬혁 대위까지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고 부대장을 향한 그의 시선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박지훈 하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왜 그 기록을 조작하려 했는지도요. 세 사람의 추궁에 부대장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숨을 수도 없었다. 너희가 왜 지훈이를 건드렸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 윤석호 전 사령관이 핵심을 찔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압도적인 기세는 부대장을 짓눌렀다. 지훈이가 윤석호의 손녀라는 걸 알았으니까 혹시 과거 비리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손녀를 이용해 너희들의 추악한 비리를 덮으려고 했던 거지. 부대장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심하게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지훈이를 문제아로 만들어서 조용히 쫓아내려고 했던 거지.
윤태준 준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저으며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해어위 의가사 제대 추진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윤찬혁 대위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동생을 향한 깊은 분노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 중위가 끼어들었다. 그건 제가. 닥쳐. 윤태준 준장의 한마디에 최민준 중위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너희는 내 딸을 이용해서 과거 비리를 덮으려고 했어. 지윤이가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만들어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던 거야. 윤태준 준장의 눈은 이글거렸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부대장의 심장을 꿰뚫었다. 부대장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계획이 들통난 것이다. 실제로 부대 간부들은 지훈이 윤석호 전 특전사령관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윤석호 전 사령관이 이 부대 창설에 깊이 관여했으며 여전히 이 부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두려웠다. 혹시 과거 비리가 드러나서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말이다. 그래서 지훈이를 괴롭힌 거야. 일부러 냉방 장비를 방치하고 열사병으로 쓰러져도 묵살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야 그녀가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나가거나 우리가 문제아로 만들어 내보낼 명분이 생길 테니까. 윤찬혁 대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였다. 심지어 허위 의가사까지 추진했어. 내 여동생을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했던 거야. 너희의 탐욕과 무책임함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어. 부대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최미영 중사가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말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박하사만 유독 힘들게 했습니다. 다른 하사들보다 더 많은 업무를 주고 휴가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일을 몰아주고 힘든 환경에 방치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증언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윤태준 준장의 주먹이 떨렸다. 내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무심한 애비 같으니 그는 자신을 자책하는 동시에 딸을 이렇게 만든 부대 간부들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의 눈빛은 불타는 듯했다. 윤석호 전 사령관이 부대장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부대장을 덮쳤다. 이제 끝이야. 너희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왔어.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병사의 생명을 경시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부대장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전 사령관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필사적으로 빌었다. 용서 내 손녀를 죽이려고 했는데 용서를 바라. 윤석호 전 사령관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그의 눈빛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윤태준 준장이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국방부 감찰실에 연락한다. 이 부대 전체를 특별감찰에 회부하겠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타협할 줄 몰랐다. 준장님, 잠깐만요. 제발. 부대장이 다시 한번 애원했지만 윤태준 준장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리고 검찰에도 고발할 거야. 군납비리, 공금 횡령, 의무 기록 조작, 병사 학대 모든 걸 다 털어낼 거야. 너희들의 추악한 진실을 만천에 드러낼 것이다. 부대장은 완전히 절망했다. 그의 얼굴은 피 한 방울 없는 시체처럼 변했고 그의 몸은 미친 듯이 떨렸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윤찬혁 대위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제가 직접 내부 고발하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할 겁니다. 이 부대는 반드시 무너져야 해요. 그래야만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 순간 부대장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실수를 저질렀는지 말이다. 윤석호 전 특전사령관의 손녀를, 윤태준 준장의 딸을, 윤찬혁 대위의 여동생을 건드린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게 의도적이었다는 게 명백하게 들통났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탐욕과 무책임이 한 가문의 명예와 분노를 건드렸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이제 지윤이에게 가자. 윤태준 준장이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딸을 향한 깊은 걱정과 애정이 묻어 있었다. 우리 딸이 깨어나면 진실을 모두 말해줘야겠어. 그리고 우리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세 사람은 병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뒤에는 완전히 무너진 부대 간부들이 남겨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몰아칠 예정이었으니까. 그들의 행동은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것이었다. 병원 중환자실, 고요함 속에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유리창 너머로 박지윤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가 그녀의 여린 입술을 가리고 있었다. 앙상한 팔에는 수액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가느다란 손목에는 맥박을 측정하는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다. 침대 옆 모니터에는 심박수와 혈압 등 각종 생체 신호가 불안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윤석호 전 사령관, 윤태준 준장, 윤찬혁 대위가 나란히 서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침묵하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은 중환자실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들의 눈은 오직 박지윤에게로 향해 있었다. 윤태준 준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딸의 이런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평생 수많은 전장을 지휘하며 겪었던 어떤 어려움보다도 고통스러웠다. 그의 강철 같던 심장도 딸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을 자책했다. 내가 너무 무심했던가. 딸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도 모르고. 의사 선생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윤태준 준장이 담당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담당이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심각함이 묻어 있었다. 저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탈수 증세가 심각했고 장기 기능에도 일부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만 더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열사병 4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장시간 고온 노출로 인한 뇌 손상 우려도 있어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뼈아픈 현실을 그대로 전달했다. 윤석호 전 사령관의 주먹이 떨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었다. 그런데도 부대에서는 허위 의가사 제대를 추진했다고요. 생명이 위독한 병사를 두고 심신미약자라니 이럴 수가 있나.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그 안에는 화산처럼 폭발할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군인의 명예를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에게 부대 지휘관들의 무책임하고 비열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 네, 믿기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저희 의료진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심신 미약자라고 하며 강제로 전역시키려 하다니. 담당이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윤찬혁 대위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격렬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치다니. 그들의 탐욕과 무책임이 동생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를 다짐하는 듯한 서늘함이 느껴졌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박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희미하게 주변을 둘러봤다. 뿌연 시야 속에서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 아빠, 오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꿈인가 아니면 환각인가. 가족들이 모두 여기에, 그것도 중환자실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윤태준 준장이 급히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지훈아, 괜찮아 정신이 드니.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과는 달리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아빠, 왜 여기에? 지훈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다. 그녀는 당황했다.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자신이 나약한 모습을 보인 것을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이제 어쩌지 모두 알게 된 걸까? 지훈아, 이제 됐어. 더 이상 숨기지 마. 윤석호 전 사령관이 지훈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가느다란 손을 잡았다. 그의 큰 손은 지훈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할아버지.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미안하다. 지훈아. 우리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윤석호 전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거렸다. 평생 강인한 모습만 보여왔던 그였지만 손녀의 고통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윤찬혁 대위도 지훈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가는 촉촉했다. 지훈아, 왜 말하지 않았어?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여동생을 향한 깊은 애정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울먹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늘게 떨렸다. 티내기 싫어였어요. 흡. 우리 집이 군인이란 이유로 다들 날 이상하게 볼까봐. 낙하산이라고 손가락질 할까봐. 나약한 모습 보여드리면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될까봐.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토해냈다. 윤태준 준장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따뜻했다. 그래도 죽을 만큼 참을 일은 아니었잖아. 네가 이렇게까지 병들어가면서 참아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군인은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해야 한다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훈은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어긴 자신이 부끄러웠다. 윤석호 전 사령관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뼈아픈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지훈아, 내가 잘못 가르쳤나 보구나. 적응하라는 건 불의에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었어. 잘못된 것을 참으라는 뜻도 아니고. 윤석호 전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그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의 가르침은 결코 나약함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 집은 군복을 물려받았지만 절대 침묵은 물려주지 않았다. 말해야 한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 그게 진짜 군인의 자격이야. 나약함은 불의에 침묵하는 것이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지훈은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의 깊은 눈빛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다. 그동안 자신이 오해하고 있었던 군인의 정신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윤태준 준장이 이어서 말했다. 지훈아, 우리가 권력을 가진 건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의 힘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너처럼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돼. 지훈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 속에 갇혀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침묵이 오히려 부조리를 키우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배경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부대 사람들이 제가 윤 장군님 댁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지우는 걱정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부대 내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미 다 알게 됐어. 윤찬혁 대위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보니 부대에서는 너를 의도적으로 괴롭혔어. 네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말이야. 그들은 네가 윤석호 전 사령관의 손녀이자 윤태준 준장의 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했어.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의도적으로요. 제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단순히 부대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래, 과거 비리를 덮기 위해서 너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윤태준 준장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중환자실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네가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만들어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어. 심지어 허위 의가사 제대까지 추진했고 너를 완전히 군에서 매장시키려 했던 것이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단순히 환경 탓이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적인 계획 때문이었다니.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제가 힘들었던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나약해서가 아니고요. 절대로 윤석호 전 사령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훈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지지가 담겨 있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지훈아, 너는 충분히 강했다. 그들이 너를 이용하고 너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 문제다.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야. 너를 아프게 한 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때 윤태준 준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국방부에서 온 전화였다. 네, 윤태준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준장님, 727 보급부대 특별감찰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이미 정보가 새나간 듯합니다. 윤태준 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언론에서요? 네, 어떻게 알았는지 장성딸 열사병 사건이라고 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윤찬혁 대위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빠, 언론에 노출되면 지훈이가 더 힘들어질 텐데 동생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도 부담스러울 텐데요. 하지만 윤석호 전 사령관은 다르게 생각했다. 그의 눈빛은 번뜩였다. 아니야, 이번엔 숨기면 안 돼. 지훈아, 네가 당한 일은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정훈의 문제고 이 나라의 문제다. 군대 내의 고질적인 비리와 무책임, 그리고 약한 자들을 외면하는 부조리가 만천에 드러날 기회야. 윤석호 전 사령관이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는 말해야 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내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말이다. 윤태준 준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그래,
우리가 가진 힘을 제대로 써야 할 때야. 개인적인 명예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다. 더 큰 정의를 위해 나서야 해. 지우는 그들의 눈을 바라봤다. 할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결단력, 오빠의 용기. 그들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말이다. 그럼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세상에 알려줘도.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결의가 엿보였다.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윤찬혁 대위가 지훈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말은 지훈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우리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후원자들이 있었다는 걸 말이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이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밖에서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병원 로비는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77 보급부대에서 벌어진 일이 곧 전국적인 이슈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변화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오히려 그 파도의 한가운데에서 진실을 외치겠다고 다짐했다. 이틀 후 대한민국은 뒤집혔다. 아침 8시 전국 모든 언론사의 헤드라인은 일제히 강원도 철원 77 보급부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단독 에어컨 없이 여군 2주 방치. 장성 손녀 아니라면 죽었을 것. 속보. 국방부 헬기 출동 진실은 투스타 장군 직접 나섰다. 뉴스는 박지훈 하사의 실신과 부대 내의 열악한 환경,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리와 은폐 시도를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언론사들은 마치 거대한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77 보급부대 사건에 달려들었고 연일 특종 기사를 쏟아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국방부 윤리센터 앞은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마이크들이 윤리센터 입구로 향했다. 그 중심에는 윤찬혁 대위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윤찬혁 대위의 얼굴은 결연했다. 대위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소령 진급 심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위님 커리어에 큰 타격이 있을 텐데요. 그의 부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부관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군 내부 고발은 곧 찍힌다는 의미였고 이는 군 생활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윤찬혁 대위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커리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동생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동생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문제이자 수많은 병사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윤리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었다. 실명 제보하러 왔습니다. 윤찬혁 대위는 담당자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윤리센터 담당자는 깜짝 놀랐다. 현역 대위가 직접 실명 제보를 하러 온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보통 내부 고발은 익명으로 이루어지거나 저녁 후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담당자는 윤찬혁 대위의 얼굴을 훑어봤다. 그의 눈에서는 비장함이 느껴졌다. 77 보급부대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증언하겠습니다. 윤찬혁 대위는 들고 온 서류를
담당자 책상에 올려놓았다. 서류 뭉치는 묵직했다. 그 안에는 박지훈 하사의 의무기록 조작에 대한 증거, 열악한 여군 숙소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 냉방장비 점검표 조작 내역, 군납 비리와 관련된 회계 자료, 그리고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물 등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그는 동생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부대 내 고질적인 비리와 부조리를 샅샅이 파헤쳤다. 담당자는 서류를 보고 경악했다. 이게 정말입니까? 이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단순한 냉방 장비 방치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와 광범위한 비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부대 전체가 연루된 범죄였다. 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증언도 하겠습니다. 윤찬혁 대위의 제보는 폭탄이었다. 그것은 77보급부대라는 하나의 부대를 넘어 군 전체에 뿌리 깊은 문제점을 고발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한편 국회에서는 긴급하게 국방위원회가 소집됐다. TV 화면에는 국방위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장성딸이 열사병으로 쓰러졌는데 허위 의가사 제대를 추진했다고요. 이것이 대한민국 군의 현실이란 말입니까? 국방위원장이 호통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다. 답변석에 선 국방부 차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현재 전면 조사 중입니다.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 이미 다 드러난 일 아닙니까? 윤찬혁 대위의 제보서를 보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국민들은 군을 믿고 자녀를 맡겼는데 돌아온 것은 이런 추악한 비리와 무책임입니까? 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손에는 윤리센터에서 유출된 윤찬혁 대위의 제보서 일부가 들려 있었다. 국방위원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이 분노했고 국방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언론은 실시간으로 국회 상황을 중계하며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 시각 77보급부대에서는 국방부 특별감찰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감찰관들은 부대장실과 행정실, 보급창고 등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의 눈은 매서웠고 어떤 사소한 증거도 놓치지 않았다. 부대장님, 이 계좌는 뭡니까? 감찰관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부대장 개인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자금 내역이 떠 있었다. 냉방 장비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된 5천만 원이 왜 부대장님 개인 계좌로 입금됐습니까? 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요. 납품업체 대표와 골프 모임 사진도 나왔고요. 이 사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함께 찍은 이 사진 속 인물은 이전에 납품 비리로 수사를 받았던 업체 대표입니다. 감찰관의 목소리는 비웃는 듯 차가웠다. 최민준 중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따로 감찰관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었다. 최중위, 박지훈 하사 의무 기록을 왜 조작했습니까? 열사병을 수면 부족으로 바꾼 건 명백한 기록 조작 아닙니까? 왜 그랬는지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최민준 중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박 하사가 너무 허약해서 조작했습니까? 아니면 부대에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서 조작한 겁니까? 병사의 생명보다 부대의 안위가 중요했습니까? 감찰관들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최민준 중위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추가 보도가 나왔다. 777 보급부대의 고질적인 비리가 연일 폭로되었다. 단독 심층 777 보급부대 군납비리 10년간 지속, 냉방 장비 예산 수십억 유용, 충격, 박지훈 하사 신분 알고도 의도적 방치, 과거 비리 은폐 목적, 여론은 들끓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77 보급부대를 비판하는 글들이 본물처럼 쏟아졌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들 배만 채운 파렴치한들. 젊은 장병들을 혹사시키는 군대는 필요 없다. 철저한 수사로 모든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등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 와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77 보급부대 사건을 계기로 다른 부대 여군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저희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은 고장난 지 3년 됐는데도 수리해주지 않아요. 저희는 선풍기도 없어요. 한여름에도 땀띠로 고생하고 피부병에 걸리는 동료들도 많습니다. 한 여군 중사가 언론에 제보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폭로는 또 다른 파장을 불러왔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제보가 쏟아졌다. 77 보급부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는 군 전체에 만연한 고질적인 병폐였다. 여군 시설의 열악함, 남군 위주의 시설 투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비리까지 감춰져 있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국방부 장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장 정군 여군 시설 점검을 즉시 실시하라.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보고해라. 그리고 77 보급부대 관련자들은 모두 보직 해임한다. 관련 비리 연루자들은 예외 없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도록 해라. 국방장관이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박지훈은 병원 침대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는 자신의 부대였던 77 보급부대의 상황과 윤리센터에서 제보하는 오빠의 모습, 그리고 국회에서 경론을 벌이는 국방위원들의 모습이 번갈아 나왔다. 오빠가 정말 제보했네요. 지훈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감탄과 함께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윤태준 준장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다. 찬혁이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 내 오빠는 항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오빠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군 내부 고발은. 지훈은 여전히 오빠의 미래를 걱정했다. 윤태준 준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신념이 묻어 있었다. 진실을 말하는 군인이 손해를 보는 군대라면 그런 군대는 바뀌어야 해. 찬혁이의 용기가 결국 군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때 윤석호 전 사령관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지훈아, 기분이 어때? 뉴스는 보고 있었나? 할아버지,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지훈은 아직도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작은 실신이 이렇게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큰일이 되어야 해. 그래야 바뀌지. 윤석호 전 사령관은 뉴스를 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지혜로웠다.
네가 당한 일이 세상에 알려져서 다른 여군들도 용기를 내고 있어. 네 작은 고통이 씨앗이 되어 거대한 변화의 싹을 틔운 것이다. 지우는 뉴스 속 여군들의 인터뷰를 보며 생각했다. 내가 숨기려고만 했는데 오히려 진실을 말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구나.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감동과 함께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신이 생겨났다. 그때 윤찬혁 대위가 병실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지윤아, 괜찮아. 회복은 좀 됐어. 오빠 정말 고마워요. 지윤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오빠가 용기 내줘서 이제 다른 여군들도 도움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오빠 덕분이에요. 윤찬혁 대위는 지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야. 이제 더 이상 약한 자들이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군대를 만들 거야.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었고 플래시 세례는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후원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이 그녀 편에 있었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을 말이다. 한 달 후, 대한민국은 뜨거운 여름의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변화의 바람 속에 있었다. 아침 8시. 전국 모든 언론사의 뉴스는 777 보급부대 사건의 후속 조치와 군 개혁의 움직임을 대서특필했다. 뉴스 특보, 777 보급부대 부대장 보직 해임, 장교 11명 전원 교체, 심층 보도, 납품업체 대표 구속, 검찰 군납 비리 수사 본격화. 뉴스는 군 내부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던 비리 세력의 몰락을 알리고 있었다. 부대장과 그에 동조했던 핵심 장교들은 모두 보직 해임되었고 관련 비리에 연루된 군인들은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군납 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체 대표 또한 구속되어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박지훈 하사의 용기 있는 행동과 그녀 가족들의 단호한 결단이 불러온 파장이었다. 박지훈은 새로 지급받은 깔끔한 전투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완벽한 혈색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한 달 전과는 확연히 다른 생기와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멍하니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은 77 보급부대로 복귀하는 날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전속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지윤아, 준비됐어. 윤태준 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굳건한 믿음을 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딸에게 무심했던 과거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녀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네, 아빠. 지우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마치 새로운 갑옷을 입은 전사처럼 그녀는 강해져 있었다. 혹시 부담스러우면 전속도 가능해. 다른 부대로 옮겨주는 걸 추진할 수도 있다. 혹시라도 과거의 일이 내게 트라우마로 남을까봐 걱정된다. 윤태준 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딸이 다시 고통받을까봐 염려했다. 아니에요. 777 보급부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곳에서 제가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변화의 시작을 목격했고 그 변화를 이어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은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윤태준 준장은 뿌듯하게 웃었다. 그의 딸은 이제 더 이상 나약하고 숨기기에 급급했던 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성장했다. 77 보급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 달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그리고 부대의 모습은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익숙한 풍경들이었지만 그 풍경 위에는 새로운 희망의 색이 더씹혀진 듯했다. 부대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여군 숙소는 완전히 새로 단장되어 있었다. 낡고 습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신식 에어컨이 천장에 설치되어 시원한 바람을 뿜어내고 있었고 깨끗한 창문과 효율적인 환기시설도 완비되어 있었다. 쾌적한 환경은 이곳이 과거의 지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했다. 벽은 산뜻한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새로 들여놓은 침대와 가구들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유나, 최미영 중사가 반갑게 뛰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마자 달려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정말 달라졌어. 이제 천국이야 내 덕분이야. 지훈아, 다른 하사들도 모두 지훈을 반겼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지훈아,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가 이런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어. 이제 더 이상 땀띠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돼. 진짜요. 박하사가 그 박하사였어요. 소문이 사실이었네요. 박하사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배경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우리도 사실 몰랐어요. 그냥 묵묵히 일만 해서.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존경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지훈은 더 이상 숨지 않았으니까. 새로 부임한 부대장이 지훈을 찾아왔다. 그는 굳게 담은 입술과 결연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에는 겸손함과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박지훈 하사입니까? 네, 부대장님. 지훈은 경례하며 대답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 하사의 용기 덕분에 우리 부대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 부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사들의 복지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새 부대장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는데 박 하사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부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말은 부대장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새로 단장된 숙소에서 조용히 일지를 썼다. 그녀의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고 일지 위에는 그녀의 결심이 한 줄 한 줄 새겨지고 있었다. 내가 입은 군복은 특혜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군복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내가 다른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상징한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불의에 맞서고 약한 자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윤찬혁 오빠에게서 온 문자였다. 지훈아, 오늘 뉴스 봤어. 전국 20개 부대에서 여군 시설 개선 완료했대. 냉방시설은 물론이고 샤워실과 화장실까지 최신식으로 바뀌고 있단다. 네가 시작한 변화야. 내 용기가 정운의 변화를 이끌어냈어. 지훈은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자신이 겪었던 작은 고통이 전국의 수많은 여군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자신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다. 이어지는 정의의 물결 다음 날, 지우는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고 동료들과도 거리낌 없이 소통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 한 일병이 조심스럽게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일병의 얼굴에는 걱정과 망설임이 역력했다. 하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야, 편하게 말해봐. 지우는 일병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다. 예전에 자신이 힘들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홀로 고통받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저 힘들 일이 있는데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대 내에서 좀 부당한 일을 겪었는데. 일병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그는 지훈에게서 희망의 빛을 본 듯했다. 일병,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 지훈은 예전에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그 말을 그대로 전해줬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말해야 바뀌어 내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어. 혼자 감당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일병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하사님처럼 저도 용기 낼게요. 지우는 뿌듯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진정한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정훈 여성군인 인권 보호 시스템 구축 완료. 윤태준 준장이 직접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앞으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여성 군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다. 준장님, 따님 사건이 계기가 됐나요? 개인적인 아픔이 군 개혁의 동기가 된 것입니까? 윤태준 준장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다. 네, 제 딸이 겪은 일을 통해 우리 군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합니다. 더 이상 이런 부조리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개선이 지속될까요?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모든 병사들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저와 우리 군의 목표입니다. 그 시각, 지우는 여군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훈아, 정말 대단해. 네가 없었으면 우리 지금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너는 우리의 영웅이야.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중사님과 다른 하사님들이 용기를 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걸 바꿔야 해요. 군대 전체의 문화와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동료들은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지훈과 함께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했다. 화면 속 할아버지 윤석호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훈아,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는 않고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 이제 제가 누군지 숨기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제가 윤 장군님 댁딸이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행복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윤찬혁 오빠도 화면에 나타났다. 지은아, 오늘 또 다른 부대에서 제보가 들어왔어. 냉방시설 개선과 함께 병사 식당 위생 문제까지 제보됐단다. 네, 영향력이 정말 크구나. 덕분에 내 어깨도 으쓱해진다. 지우는 뿌듯했다. 오빠도 고생 많았어요. 오빠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커리어에 문제는 없어. 오히려 좋아졌어. 진실을 말하는 군인이 인정받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 이제 나를 내부 고발자가 아닌 개혁의 주역이라고 부른다니까. 윤찬혁은 가볍게 농담을 던졌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태준 아빠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의 눈가는 촉촉했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지훈아, 자랑스럽다. 네가 진짜 군인이 됐구나. 네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 이제 너는 우리 가문의 진정한 자랑이다. 지훈은 가슴이 벅찼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있는 윤태준 준장의 딸이 아니었다. 당당한 박지훈 하사가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지훈은 두렵지 않았다. 변화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녀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에필로그 진정한 유산 6개월 후. 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국방부 대강당에서는 웅장한 시상식이 열렸다. 속보 박지훈 하사, 정훈 모범 부사관상 수상. 전국의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전했다. 시상식 단상에는 깔끔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은 박지훈 하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분함과 함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박지훈 하사는 군 인권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군내 부조리를 척결하고 모든 장병들이 존중받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상장을 전달하며 지훈의 손을 굳게 잡았다. 객석에는 윤석호 전 사령관, 윤태준 준장, 윤찬혁 대위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세 사람 모두 뿌듯한 표정으로 단상 위의 지훈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훈은 마이크 앞에 섰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군 고위 관계자들, 국회의원들, 언론인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젊은 군인들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부당함을 겪으면서도 혹시 제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까봐 혹은 나약한 사람으로 비칠까봐 모든 것을 침묵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대강당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침묵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뀌어요. 용기 있는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객석에서 윤석호 전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과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지훈아, 정말 자랑스럽다. 윤태준 준장이 지훈을 따뜻하게 안아줬다. 그의 눈에는 이미 자랑스러운 딸에 대한 깊은 애정이 가득했다.
윤석호 전 사령관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틀렸었어. 군인은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군인은 잘못된 환경을 바꿔야 하는 거였어. 그게 진짜 군인의 임무야. 그의 말은 지훈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오래된 신념을 손녀를 통해 다시 깨달았다. 그날 저녁 777 보급부대 여군 숙소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지훈아, 정말 축하해. 최미영 중사와 동료들이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왔다. 숙소 안은 웃음꽃이 피어났다. 새로 부임한 후임들도 지훈에게 다가왔다. 하사님, 저희도 하사님처럼 용기 있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 잘못된 건 참지 말고 말해. 그게 진짜 용기야. 너희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 며칠 후, 지훈에게는 특별한 방문자가 있었다. 박지훈 하사님 계신가요? 국방부 인권정책과 대위가 찾아왔다. 박 하사님의 강연이 정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혹시 전군 여군 인권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박 하사님의 경험이 많은 후임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지훈은 깜짝 놀랐다.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몇 주 후, 지훈은 첫 번째 정식 강의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국방부 인권정책과 초빙 강사 박지훈 하사입니다. 강의실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여군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당을 가득 채웠고 많은 이들의 공감과 용기를 이끌어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목소리 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말해야 바뀝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곧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여군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하사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하사님처럼 용기 낼 수 있을까요? 말해요. 혼자 참지 말고 말하세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군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훈은 따뜻하게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날 밤 지훈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다. 속보 정운 여군 시설 개선 완료. 인권보호 시스템 정착 군내 제보 문화 확산 특집 박지훈 효과 지속. 군인권 수호자로 떠오른 박 하사. 그가 이룬 변화들. 지훈은 뿌듯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물결이 되어 대한민국 군 전체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다. 카카오톡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언니 덕분에 우리 부대도 바뀌었어요. 감사해요. 다른 부대 여군 후배 지훈아. 정말 멋있더라. 강단 있는 모습에 놀랐어. 고등학교 친구. 지훈은 메시지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지훈은 마지막으로 일지를 썼다. 내가 입은 군복은 특혜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나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고 그 고통은 더 큰 정의를 위한 불씨가 되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훈은 이제 확신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걸 말이다. 윤태준 준장의 딸로 숨어있던 지훈은 이제 없었다. 당당한 박지훈 하사가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군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빛이 되었다. 그녀의 유산은 단순한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정의와 용기, 그리고 변화의 씨앗이었다.
독자 여러분, 이 장대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지훈 하사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고통이 어떻게 거대한 변화의 불씨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진실을 외침으로써 불의에 맞서고 약한 자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지훈 하사처럼 숨겨진 고통과 부당함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미덕이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것을요. 용기 있는 한 걸음, 진심 어린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용기와 정의를 믿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과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